여기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런 비트코인 방송을 많이 하는데 투자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훌륭한 앞에 한국의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다 개별 종목 주식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같은 그런 주식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상장지수 펀드 ETF 펀드를 권하지 않습니까? 이 어제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많이 빠졌고 MSTR 주식은 어제 한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치 주식은. 그래서 이런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이 MSTR이나 비트코인은 MSTR은 변동성이 60%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권할 수가 없는 주식입니다.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60% 정도의 변동성을 감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변동성이 42% 정도 됩니다. 42%도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이런 대개 15%의 변동성이니까. 변동성이 이런 한 15%는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42% 60% 이렇게 되면은 그건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MSTR 주식은 일반인들에게는 권하기가 힘들고 비트코인도 이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10% 정도를 하는 게 좋겠다. 뭐 더 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이언 브룩셔라는 사람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언제 살 거냐는 문제는 조언을 하기가 힘들고 타이밍을 그건 내가 모르니까 그다음에 긍정론하고 부정론을 다 제공해 드려야 되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 브라이언 브룩셔라는 사람은 대단히 MSTR를 여러분들 어둡게 봅니다. 보시면은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을 안겨줄 리프 진입 기회인 저점까지 거의 대박 기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주가가 다시 내려올 거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139불대 138불대까지 여러분 떨어질 거는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150불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 해피데이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여름쯤이면 그 가격을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마이크로스트레치 주식이 더 떨어질 거로 보는 겁니다. 더 떨어질 걸로 100불대 이하까지 떨어질 걸로 봅니다. 그게 여름쯤으로 보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투자자로서 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7만 5천 불 수준에서 이 7만 5천 불 수준이 대략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균 단가입니다. 매입한 71만 개 정도의 매입 단가가 75만 불 수준 정도 75만 불 수준 정도니까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7만 5천 불 수준이 대략 아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금 평균 구입 단가가 7만 6천 불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구입한 단가가 너무 떨어져서 부도를 맞을 것이다. 이런 평단가 공포 사이클과 맞물린다면은 헐값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이 가짜 공포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분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이번 여름까지는 한 7만 5천 불까지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면은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주식들도 100불 이하까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400불대 주식이 100불 이하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조하시죠.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그래도 소개는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싼 시기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MSTR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은 지금 71만 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매입 단가가 7만 6천 불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만 불 수준에서 8만 2천 불까지 떨어졌는데 이분은 이제 오늘 좀 회복되는 거 이전에 회복되기 이전에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7만 5천 불이나 이런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MSTR 주주들이 주식을 막 던질 거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MSTR 주식이 싸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 공포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던질 때 자기는 사 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7만 5천 불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 MSTR의 전체 보유한 비트코인이 미실현 손실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시장에서는 MSTR의 부채 상환 능력이나 기업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 그다음에 수익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고 작성자는 바로 이런 공포가 지배하는 시점에 대량으로 매입하겠다 이야기죠. 빚을 내서라도 매입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할 만큼 가치가 있는 정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블라인 블룩셔라는 이 업계에서 그래도 좀 맑게 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 글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죠. 저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중간 선거까지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11월입니다. 그때부터는 시장이 좋을 건데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러분들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저점이 형성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단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저의 기본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2026년 12개월간의 하락장이 계속된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이기는 데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 거니까 6개월 정도의 베이비베어 짧은 하락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140불대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도 매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MSTR의 미래를 밝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를 밝게 보는데 상반기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안 좋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본인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MSTR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하도 여러분들 바닥이다 바닥이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분의 이 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의견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7만 불 선에 도달할 경우에 MSTR 주가가 과거의 고점인 450불에서 120불까지 떨어지는 것은 전혀 가짜가 아닙니다. 예견된 공포에 더 가깝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에 절대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연동하기 때문에 7만 불이나 7만 5천 불 정도가 되면은 거의 패닉 상태가 발생해 가지고 현재 140불 이런 차원이 아니고 100불이나 그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 가격 하락이 누구에게도 기쁨을 주지는 않겠지만 특히 MSTR의 평단가에 대해 패닉에 빠지는 것은 가짜 공포입니다. MSTR의 자본 구조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평단가에 청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이죠. 장기적으로는 긍정인데 이분은 그런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의견을 참조할 만한 것은 뭐 140불
130불대 이렇게 진입하는 것은 매입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130불이나 140불 저점으로 갔을 때 좀 샀을 겁니다. 저도 샀습니다. 그죠? 예, 자산 가운데 일부를 이어가지고 산 건데 전부를 다 넣지는 않고요. 예, 더 떨어질 수 있을 때 또 매입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저점은 아직 아니고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기다릴 것이고 그것이 아마 여름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 조 오키프 주니어라는 사람은 예, 저는 올해 70에서 80불까지 갈 겁니다. 70에서 80불까지 여러분들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전 재산을 다 퍼부을 겁니다. 저는 올해 MSTR 주가가 70에서 80불 근처에 오면은 올인할 겁니다. 전부 다 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참 좋은 종목 같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사란 이야기는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MSTR은 수익 모델로 보면은 저는 상당히 좋은 수익 모델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40%대를 넘어서는 60%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감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예, 이 주식은 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그런 수익 모델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반드시 높게 평가해야 될 점 하나는 예, 사이클이 훨씬 짧다는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아마도 그들의 생애에서 귀금속의 마지막 대규모 강세장을 목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언 블룩시어라는 사람이 다른 글에서 소개하는데 은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10년 이상 되더구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사이클이 짧다는 거죠. 그만큼 투자 기회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극단적으로 MSTR 주가가 빠지니까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실용적인 이야기 그러나 정답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사후적이지만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왜 빠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저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 비트코인 이런 공부에 제가 지금까지 투입한 시간이 2000시간을 넘더구먼요. 비트코인만 2000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고3 수준의 집중도를 가지고 비트코인 공부에 2000시간 이상을 투입한 겁니다. 2000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탐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이 수익성하고 변동성은 비례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높지 않으면 수익성이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동성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STRC나 채권 같은 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연평균 변동성이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주식은 62%인 겁니다. IBIT 비트코인은 40%인 겁니다. 이걸 보통 사람들이 감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 넘기지 마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여러분 STRC는 7%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상품이죠. 11% 이런 배당 수익에 변동성 7%니까 훌륭한 상품인 겁니다. 예.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예. MSTR. 예.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변동성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여러분 이렇게 높은 변동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이 고수익성인 거죠. 고수익성.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감내할 수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사는데 이거를 감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예. 비트코인과 MSTR 여러분들 파고들어야 여러분 그다음에 확신이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왜 높냐.
비트코인은 태생 자체가 변동성이 높은 겁니다. 스테판 박사가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의 가격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보통 자산은 정규 분포 종 모양의 분포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분석해 보면 꼬리 부분이 굉장히 두툼하다. 그거는 급등과 급락이 비트코인과 MSTR 주식의 내재한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평균 수익성은 높고 그다음에 끝부분이 두툼한 거죠. 이거를 T 로케이션 스케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부릅니다. 보통 자산은 가우시안 정규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동성을 각오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장기 투자하는데 뭐 변동성의 상당 부분은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 장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름들 데이비드라고 스테판 박사보다 젊은 분인데 제가 추측컨대는 유정업체에서 분석하시는 분 같아요. 유전업체. 유전업체 그러니까 일종의 현물이죠. 상품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번 사건을 글을 올린 겁니다. 이 데이비드란 분이. 이번에 가격이 왜 떨어졌냐. 지금 가격이 왜 출렁거리냐.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 훨씬 더 깊게 비트코인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긴 글을 쓴 겁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논문을 매일 쓰는 겁니다. 논문을 매일 몇 편씩 쓰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이 논문을 이렇게 이런 논문을 쓴 겁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멱법칙에 따르는 그런 추세선을 밀어보게 되면 32% 정도의 디스카운트된 현재 공정가격은 과거의 이런 역사적 추세선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성장 메커니즘을 연구해 보면 12만 2천 불 정도가 12만 2천 불 정도인데 현재 가격은 한 32% 정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해 놨는가 하니까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번에 크게 출렁거린 것은 파이프라인에 막힘이 뚫리는 과정과 같은 기계적 제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월 30일 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옵션 만기가 있었습니다. 83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가 도래해 가지고 옵션 만기일까지는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대략 가격을 8만 5천 불에서 9만 5천 불의 박스권에 가두어뒀는데 그 여름 가드레인이 제거가 된 날이 1월 30일입니다. 가드레인이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급속하게 발생해서 여러분들 가격이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금은 사기 위해가 여러분들 가장 쉽게 매도하고 현금을 구할 수 있는 게 자산이 비트코인이니까 그걸 막 던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8만 2천 불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이런 그거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 자금이 얽힌 옵션 만기일이 1월 30일에 발생했는데 옵션 만기일이 여러분들 종료가 되면서 가격을 억제하고 있던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고 가이드라인이 사라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 매매하는 것이 여러분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더 여러분들 가격 이렇게 매물을 내놓은 겁니다. 그 기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동안 가격을 일정 범위에 묶어뒀던 핀 가드레인이 옵션 만기일에 뽑히면서
가격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의 정거금을 채우기 위해서 현금화가 쉬운 비트코인을 먼저 팔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일시적으로 가격이 출렁거리니까 알고리즘으로 이런 매매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기계적으로 더 많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매도 주문을 낸 겁니다. 가격을 억누르던 백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이런 데이비드 씨 주장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이런 부분까지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실력가입니다. 이 스테판 박사는 분석을 하시는데 실력가고 데이비드 씨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지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전부 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가지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85,000불에서 95,000불이라는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핀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대 금융기관들이 옵션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 손실을 보지 않게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반대 매매를 해서 가격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온 박사도 계속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머니퓨레이션 가격을 조작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박스권에서 지금 가격이 움직이도록 계속 조정한 겁니다. 여러분도 좀 이상했죠. 조금 오르다 보면 또 툭 떨어지고 조금 오르다 보면 툭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가격이란 공이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양옆에서 단단한 고무줄 가드레인을 묶어두고 핀을 꼽아 고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1월 30일 날 그 핀이 뽑힌 겁니다. 감마 은핀이라고 부릅니다. 핀이 뽑히는 날 1월 30일 날 약 83억 달러 11조 원 규모의 옵션 계약이 한꺼번에 만료됐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딜러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더 이상 가격을 특정 범위에 묶어둘 해칭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가격을 고정하는 핀이 뽑히는 것을 전문용어로 언피닝이라고 부릅니다. 가격을 붙잡아주는 힘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비트코인은 외부 충격이나 매도 시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게 1월 30일 날 가격 급락의 주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가격이 출렁거리게 되면은 기계 매매를 하는 여러분들 알고리즘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가 이런 매도 주문을 계속 내는 겁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치? 핀이 뽑힌 직후에 가격이 아래로 미끄러지자 기계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반나 효과라고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위험을 감지한 컴퓨터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현물을 더 팔게 만듭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금이나 은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그걸 사기 위해 다른 자산의 정거금을 채우기에 24시간 언제든 팔 수 있는 비트코인을 먼저 내던져지면서 하락폭이 커지게 된 겁니다. 설득력 있죠. 현재의 하락은 비트코인 자체의 결함이 아닙니다. 거대 자금의 옵션 계약이 종료되면서 발생한 기계적인 소동입니다. 데이비드 분석가는 이 강제적인 매도 물량이 진정되고 나면은 오히려 가격을 누르던 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음에 올 큰 움직임은 상승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 이야기를 비중 있게 소개하는 것은 이분은 전부 다 수량 분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번 이번에 가격 폭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황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알아야 당황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사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지 않습니까? 사기에.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갖고 있는 상품이고 비트코인보다 여러분 더 막강한 변동성을 갖고 있는 것이 MSTR 그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입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죠.
나스닥이 이런 변동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QQ가 15%밖에 안 됩니다. S&P 500은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미국인들은 다 QQQ를 삽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S&P 500을 추종하는 SPY를 삽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SPY를 왜 사냐. 예? S&P 500 이런 기업 가운데 부실한 기업도 많을 건데 왜 500개 기업에 다 투자하지. 지나친 분산은 수익성을 낮추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변동성을 감내하고 어제 방송에 나왔지만 전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고수익의 여러분들 변동성이란 비용을 치렀기 때문에 고수익을 누리는 것이고 변동성이 싫으면은 그러면 STRC 같은 상품을 사면 된다. 11% 정도 먹고 7% 변동성이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동성이 높은 현물 비트코인이나 현물 ETF, IBIT나 그다음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상품을 살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이런 공부 시간이 한 2000시간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몇만 시간 투자할 겁니다. 몇십만 시간을 투자하겠죠. 비트코인에. 그죠? 전부 다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9만 불이 이런 8만 4천 불과 이런 8만 2천 불까지 내려갔느냐. 그걸 여러분들 규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데이비드 분석가, 유정 전문 분석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오늘 쓴 이거를 여러분들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교하게 이 사람들 글 쓰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은 거시경제의 변화나 펀더멘탈의 훼손이 아닙니다. 옵션 만기에 따른 기계적인 유동성 해소 과정입니다. 그동안 가격을 일정 범위에 묶어뒀던 감마 장벽이 제거되면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금 확보를 위해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을 유동성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제 매도가 끝나게 되면 구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의 막힘이 뚫리는 과정과 같은 기계적 제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월 30일 날 83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가 도래하면서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반대 매매를 통해서 8만 5천 불에서 개당 9만 5천 불 박스권에 가두었던 가격이 가이드라인이 사라져 변동성의 무방비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격이 8만 2천 불대로 미끄러지자 변동성이 급증했고 델타 중립을 유지하는 딜러들의 기계적 현물 매도가 쏟아지면서 하락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가운데 금과 은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마진콜 대응이나 자산 재밸런싱을 위해 가지고 24시간 현금화가 가능한 가장 유동적인 자산인 비트코인을 먼저 던졌습니다. 개미들의 투기적 광품이 부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방어적인 시장성이 강하고 비트코인은 현재 파워로의 공정가치인 12만 2천 달러보다도 약 32% 저평가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기 관련 강제 매도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음 큰 움직임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그런 가격 변동이라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불안해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 살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하도 가격 조정이 심했기 때문에 오늘 가격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케빈 워시 큰 사건이죠. 미국의 신임 연준 의장 아주 젊은 분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부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케빈 워시는 이런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선호하기보다도 매파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렇게 좀 엄격한 금리정책 통화정책을 원하는 사람인데 어떻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잘 선택해서 이분을 임명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연준 의장을 본인은 케빈 워시를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으로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케빈은 현재 후보연구소 스탠퍼드 대학교 후보연구소의 경제학 방문 연구원이자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두케인 패밀리 오피스에서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가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인물이죠. 케빈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경제 및 금융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케빈은 영란은행에 영국의 통화정책 운영계획을 제안한 독립보고서를 발행했고 영국 의회는 이 보고서의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게 35세 때 최연소 연준 이사가 됐네요. 그리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위원으로 활동한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죠. 35세. 이사에 임명 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케빈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사무총장 겸 대통령 경제정책 특별보좌관을 역임했고 이전엔 뉴욕 모간 스탠리 인수합병 부서에서 부사장 및 전무이사로 인했습니다. 본인은 케빈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케빈의 장인하고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친했던 모양입니다. 그 장인이 화장품 회사 에스트로드의 여러분들 상속인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주연급 인재고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장 젊은 사람이네요. 젊은 사람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평소 자주 이제 인용하는 캐나다의 에코노미스트인 제임스 쇼 박사는 적임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네요. 워시는 과거 연준 이사로 쌓은 풍부한 제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취임 첫날부터 연준의 내부 시스템을 장악하고 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전형 인물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는 강력한 매파적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점에는 전술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워시 연준 의장은 월가의 건물인 스탠리 드러켄밀러와의 협력관계는 물론이고 트럼프의 오랜 우방인 로널드 로드의 사이라는 점 등이 시장과 정치권에 있는 독보적인 인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가를 잘 갔네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오랜 우방인 로널드 로드의 사이네요. 이 로널드 로드가 화장품 회사 에스티 로드의 아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의제와 재무부의 전략을 연준의 통화정책과 조율하면서도 연준이 지나치게 정파적인 기구로 비추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인물입니다. 제임스 쇼 박사의 후한 평가입니다.
켈빈 워시 이번에 미 연준 의장은 부인이 제인 로드입니다. 제인 로드. 제인 로드는 에스티 로드 회사의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그리고 제인 로드 부인의 아버지가 로날드 로드인데 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굉장히 오랜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로날드 로드가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하고 굉장히 좋은 사이라는 거죠. SD 로드라는 회사. 가문이 짱짱하네요. 그죠? 최연소 연준 이사.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단기 전망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트럼프하고 공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일기 행정부에서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지금 파월 의장을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케빈 워시를 임명할 것인가. 그래서 케빈 워시를 임명하지 못한 걸 그렇게 후회한 트럼프 대통령이 후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여러분 뭐 그래도 한국은 뭐 힘들다 하지만 참 그래도 괜찮죠. 미국 참 대단합니다. 이 보시면 오늘 이거를 작성하다 코베시 레타를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해고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무자비하죠. 미 연방정부에 30만 7천 명을 내보냈습니다. 미국의 운송업체 UPS 7만 8천 명을 해고한 겁니다. 아마존이 3만 명을 최근에 해고를 했습니다. 인텔이 2만 5천 명 해고. 닛산이 2만 명, 네슬레가 1만 6천 명을 해고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만 5천 명을 해고한 겁니다. 보쉬가 1만 3천 명을, 델 컴퓨터가 1만 2천 명을, 통신회사 블라이온이 1만 3천 명을, 액센추어가 1만 1천 명을, 포드사가 1만 1천 명을 내보낸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자비하죠. 그냥 사람을 내보내는 거. 그냥 몇백 명 내보낸 것도 아니고 노보노디스가 9천 명을 해고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7천 명, 프라이스 월트 쿠퍼스가 5,600명, 세일즈포스가 4천 명, IBM이 2,700명,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2,700명, 파라마운트가 2,000명을 해고한 겁니다. 타겟이 요즘 어렵죠. 1,800명을 해고하고 제너럴모터가 1,500명을 해고한 겁니다.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이 1,444명을 해고한 겁니다. 클로그가 여러분 1,000명을 해고하고 메타가 1,000명을 해고합니다. AI는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거대한 규모의 직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갈 겁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고 오해피데이가 계속된 거죠. 이 미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면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이 유지가 되는 거죠. AI 오피셜리 거대한 규모의 직업을 리플레이싱 대체하고 있다 이야기죠. 저도 이런 방송 준비하면 이런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야, 이게 뭐 전쟁이요, 전쟁. 자, 여러분 연준 의장 생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똑똑하면 여러분 35세에 미 연준 여러분들 의원이 될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케빈 워시입니다. 케빈 워시의 몇 년도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발언 같아요. 인터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참 제가 볼 땐 참 똑똑하네요. 최근 발언입니다. 최근 발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언급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비트코인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찰리 મં거가 죽기 2, 3년 전에 최근 인터뷰죠. 찰리 મં거가 비트코인을 악한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연준의 경제관리 능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케빈 워시 씨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비트코인은 저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알았던 겁니다. 2011년에 여기서 했던 저녁 식사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쇼의 또 다른 게스트였던 누군가와 제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크 앤들리슨입니다. 그가 저에게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의 화이트 페이퍼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비트코인과 이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변혁적일지 제가 그만큼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2011년도에 마크 앤들리슨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브리핑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케빈 워시 씨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옳고 그름을 할 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달러의 대체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비트코인이 종종 정책에 대한 아주 좋은 감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참 제가 선거에 매진 안 했으면 훨씬 더 빨리 접했을 겁니다. 선거에 매진하면서 많은 것을 좀 잃었던 것 같아요. 얻은 것도 있지만. 선거는 소기에 여러분들 성과를 못 거뒀고 다시는 여러분들 그런 걸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공적인 이슈를. 제가 여러분들 이 열심이었으면 훨씬 더 빨리 여러분 이 세상 변화의 실체를 봤을 거라고요. 찰리 મં거와 다른 사람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을 더 광범하게 말하자면 찰리와 어쩌면 그의 친구 워렌 버핏이 말한 것 혁신가들 모방자들 그리고 무능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리 મં거하고 워렌 버핏도 좀 늙은 분인 거죠. 그 분야엔 똑똑하지만 신기술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가들과 은행가들이 하고 싶은 것은 마크가 화이트 페이퍼에서 저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기저기술입니다. 그건 소프트웨어입니다. 비트코인을 기술로 보는 겁니다. 최신의 멋진 소프트웨어입니다. 최신의 멋진 기술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중부기 문제 같은 걸 다 해결한 것을 준 겁니다. 미국이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발언이니까. 우리 하는 총장께서 이런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비트코인은 기술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고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고의 프로토콜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은 기술적 걸작입니다. 빌 게이츠 이야기네요. 빌 게이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겠네요. 이런 것을 여러분 대가들이 다 미리 알았던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젊었을 때입니다. 마테 시글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 ETF인 SMH와 SMHX를 만든 그룹의 여러분들 자산운용사의 디지털 에셋 부분 총책임자입니다. 마테 시글. Good to know.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워시 여러분들 미연준 의장의 젊은 날 2021년도 1월 6일 날 인터뷰입니다. 5년 전 인터뷰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비트코인을. 비디오는 CNBC의 스퀘어박스 클립으로 호스트인 앤드루 로소킨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멤버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호스트가 여러분들 앤드류, 우리가 상품 가격이 더 높아지고 비트코인이 당신이 묘사한 대로 정확히 움직이는 걸 볼 거라고 생각합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빈 워시 여러분들 미연준 차기 여러분들 의장이 걱정되는 것은 당신은 비트코인에 동의하십니까? 스탠 드러크밀러가 보드 당신은 덜 걱정적인 견해를 가졌어요. 오늘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호스트가 좀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분 상사인 월가의 건물인 스탠 드러크밀러하고 당신이 이견이 있지 않느냐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워시 이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당신이 모시고 있는 월가의 건물인 보스는 그게 별게 아니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보스는 저를 파트너라고 부르고 나는 그 사람을 상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지만 누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아내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자입니다. 앤드류. 나는 비트코인이 이런 환경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환경? 인플레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이게 2021년도 여러분들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 폴 보크 의장 이후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폐 정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중 아래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큰 변화입니다. 옳든 그러든 달러 약세 기간에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움직이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움직임 일부가 금에서 일부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금은 지금 훨씬 더 달려갔을 겁니다. 랠리를 했을 겁니다. 만일 누군가 40세 미만이라면 비트코인이 당신의 새로운 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을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확실히 매일 지나갈수록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2021년도 판단인 겁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여러분 시대 변화를 읽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이게 2021년도 여러분 1월 6일 날 인터뷰인 겁니다. 그때 이미 여러분 비트코인 실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겠습니까? 참 똑똑한 사람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케빈 워시 차기 미 연준 의장은
비트코인이 달러 약세와 연준의 화폐 정책 변화 환경에서 포트폴리오 일부로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상품 가격 상승과 연계된 자산을 본다.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미 2021년에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금의 랠리 일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금이 더 크게 상승할 것을 주장합니다.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세대에게 비트코인은 새로운 금, 디지털 골드로 대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신의 혁신적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착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 가지고 이중장부 문제, 장부 문제 이런 걸 다 해결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이게 10월 14일 날 기사거든. 2024년도. 월렌 버핏의 신봉자인 로스앤젤레스 기반을 두고 있는 캡달 그룹의 이름 52세의 전통금융업계 25년 종사자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초기 투자를 해가 재산을 6배 불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 마크 캐시입니다. 마크 캐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주류 금융업계에서 비트코인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최초의 사례에 속하는 겁니다. 회사 자산을 6배 정도 불린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인상적이었던 거죠. 뮤추얼 펀드의 건물인 로스앤젤레스 소재한 캡달 그룹은 절제된 투자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최고 포트폴리오 매니저 중 한 명인 마크 케이시는 비트코인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54세의 케이시는 25년 경력의 베테랑으로서 스스로의 투자 방식이 월렌 버핏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비트코인을 인류가 만든 가장 멋진 것 중 하나 The coolest thing이라고 표현한 거죠. 인류가 만들었던 가장 멋진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투자한 겁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대단한 여러분들 혁신이자 기술로 본 겁니다. 주류 금융업계에서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 나선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높게 평가해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지만 그건가 보다도 54세에 주류 금융업계에서 25년 근무한 사람이 신상품과 신기술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10억 달러 미만의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60억 달러 이상으로 불렸으니 6배 이상 정도의 자산 가치를 올린 겁니다. 투자 수익률을. 그리고 똑같은 분석 방법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 같은 원자재로 간주해 가지고 원자재로 간주해가 여러분들 리서치를 한 결과 비트코인의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전 세계 부의 약 2%를 차지하는 금의 가치를 따라잡거나 심지어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월스트리트 기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대단히 인상적인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그야말로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월렌 버핏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이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금이나 석유와 같은 원자재로 평가돼야 되고 비트코인 보유기업을 분석할 때도 전통적인 원자재 채굴 및 거래기업과 동일한 엄격한 잣대로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인류가 창조한 가장 멋진 기술이자 상품이자 프로토콜이자 소프트웨어인 거죠. 입장을 여러분 다른 암호화폐하고는 분명히 구분합니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가치를 입증하며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들은 보유기업에는 투자하지만 다른 암호화폐는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스트레치도 투자해 가지고 누적 수익률이 2248%, 일본의 메타프레닛 투자고 그런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더더욱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전통 주류 금융업계에 종사한 사람이 정말 힘든데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시장이 미쳤어요. 시장이 미친 거죠. MSTR 주식이 여러분 어제 10% 정도 떨어진 겁니다. 어제 여기 보면은 9.64% 떨어졌네요. 오늘 좀 올랐습니다. 9.64% 떨어진 거죠.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오늘은 뭐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150불까지 회복된 걸 보고 내가 방송이 시작했으니까 아침에 144불, 150불까지 올라간 거죠. 9%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새벽 장 열리기 전에 139불까지 떨어졌죠. 뭐 못 삽니다. 이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이 보시죠. 제프 월턴이란 제프 월턴이라는 칩 리스크 오피스입니다. 또 다른 그런 비트코인 재무회사인 스트라이브의 제프 월턴이 쓴 글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MSTR의 주가가 144불이었을 때가 2023년 9월 20일입니다. 144불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제가 MSTR을 추적해 온 시간 동안 보았던 위험 대비 수익 간의 가장 큰 괴리 중 하나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여러분 나올 겁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3년 9월 20일입니다. 2026년 1월 29일입니다. 마이크로스트레이트라는 회사가 이런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개수가 9월 20일 날 지난해 9월 20일 25만 개였거든요. 지금은 71만 개입니다. 그때 이런 회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총 보유액이 159억 불이었습니다. 지금은 586억 불입니다. 당시의 빚은 46억 불이고 지금은 82억 불입니다. 부채 비율은 29%고 지금은 14%입니다. 그때는 우선주가 없었고 지금은 우선주 규모가 84억 불입니다. 그때는 지금 시장 가치가 293억 불이고 회사가 지금은 475억 불입니다. 한 주당 비트코인 보유액이 사토시 기준으로 12만 4,470에서 21만 4,816 사토시로 바뀐 겁니다. 근데 가격이 똑같습니다. 주가가. 그제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지표가 여러분들 양호한데 시장이 그렇게 이런 판단하는 겁니다. 저도 이 비교해 보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털려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석가 데이비드 씨가 올렸네요.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가 다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MSTR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는 공부를 해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들 그래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일찍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월렌 버핏이 한 이야기가 경쟁력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작동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영감님이 내 엣지 경쟁력은 무엇을 할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작동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루함도 견딜 수가 있어야 되고 절제된 기다림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keep calm and carry on이라는 영어 표현도 좋지 않습니까? 가격이 막 떨어지고 할 때는 침묵을 지키고 계속 여러분들 나아가는 거. 민첩한 것이 여러분들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가 많지 않습니까? 샀다 팔았다는 거가. 만일 여러분들이 이 자산을 이해하시면은 세대를 뛰어넘는 구매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메릴랜드라는 분 제가 가끔 긴 글을 쓰기 때문에 영어 표현이 멋있네요. A generational buying opportunity네요. 그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보다도 주가가 이런 더 회사 가치가 더 떨어지는 상황 할인이 돼가 이런 팔리는 상황 10% 이렇게 그죠? keep calm and carry on이라는 표현은 아주 멋지죠. 지난해 4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를 해가지고 관세 대여러분들 충격이 증시에 휘몰아쳤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러분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CEO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많은 정보를 보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정보들이 있죠. 그 정보들의 앞에서 여러분들 했던 캡탈 그룹의 비트코인 초기 투자 마이크로스트레이트 2대 주제가 되는 초기 투자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니콜라이 탕겐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가 금 투자할 거냐 우리 금 투자 안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규정상 안 된다. 그러면 규정이 바뀌면 하겠냐 안 한다 이야기입니다. 탕겐 CEO가 뭐라고 합니까? 금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져야 되는 보험용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막 야단이 났는데 그때 니콜라이 탕겐 CEO가 한 말이 keep calm and carry 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keep calm and carry on. 그냥 입 다물고 꾹 참고 있으면 다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keep calm and carry on. 이렇게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높은 레버리지를 쥐고 투자하거나 끊임없이 사고 파는 행동을 하거나 지금 당장 똑똑해 보이고 싶은 욕구나 이게 여러분들 빠른 부의 축적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잘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keep calm and carry on 아주 제가 한 수 배운 거죠. and keep calm and carry on stay your course 그냥 원래 당신이 심사숙고에 정했던 투자 원칙에 따라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처럼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조금 사는 거죠. 왜? 금시 회복될 거니까 오늘 금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140불까지 떨어졌던 게 되게 150불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일 여러분께서 이 에셋을 이해하게 되시면은 스트레티지라는 에셋을 이해하게 되시면은 이 스트레티지라는 주식의 수익 모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 스트레티지를 움직이는 마이클 세일러나 그 사람의 이런 비전이나 그 사람의 이름들 성실도를 여러분 살 수가 있으면은 generational buying opportunity라는 거죠. 세대를 뛰어넘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네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이제 변동성이 크고
MSTR은 뭐 비트코인을 뺨칠 정도로 여러분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확고한 지식의 바탕을 둔 신념이 있어야 여러분들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 뭐 조금 여러분 떨어지니까 뭐 그냥 댓글에 여러분 글 남기신 분들이 막 아우성 치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공부 좀 해보죠. 대가들한테 한 수를 한번 배워보시죠. 대가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가격이. 네. 머니 오아텟 스테판 박사입니다. 이 두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오바니 박사하고 스테판 박사가 이번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 9만 불에서는 8만 2천 불까지 떨어지는 걸 어떻게 보는지 8만 2,550불 떨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희들이 분석 도구인 파월로 몇 법칙 관점에 따르게 되면은 통계지수 J가 0.53이고 0.87 정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러면 하나도 이러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월로의 추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통계기법인 최소 자성법을 사가지고 Z라는 여러분들 통계치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0.53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QR 분위회계법을 사용하게 되면 0.53이고 최소 자성법을 사면 0.87입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표준 편차 1배수만큼도 안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표준 편차 내에 다 포함되어 있는 변동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가격이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통계적 측정 도구입니다. J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상 범위 내 하락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절대값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J가 여러분들 1보다 적으면은 모두 다 표준 편차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놀래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크게 놀랍게 보이는데 그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대가인 지오바니 박사님이 이 보고를 보고 스테판 박사의 분석을 보고 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표준 편차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가격 변동이니까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또 여러분 지오바니 박사가 올린 겁니다. 하락장에서 계속 산다 이야기죠. 예. 저렇게 여러분들 외롭게 걸어가는 펭귄은 그는 말했다. Buy by the dip. 가격 떨어질 때 자꾸 사라. He is HO 홀딩. 그는 장기 보유자다. 그는 아마 미쳤는가 봐. He is crazy.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오바니 박사님이 동의하는 겁니다. 이 펭귄한테 뭔고 하니까 아니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가격 떨어지면 좀 더 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스테판 박사가 과거에 자기가 제공했던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성장 엔진은 몇 법칙을 따르고 그것은 2014년 이후에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은 기울기 OS6 사이의 가파른 기울기로 가격의 추세선이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금값이 이런 마이너스 7% 은값이 7% 떨어지니까 지오바니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처럼 시장의 불안정성이 주어진 하에서 비트코인의 이런 가격 변동이란 quite stable 아주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걱정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두 분의 천체 여러분들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격은 여러분들 탄생 일수의 5.8승으로 하는데 조사해 보면은 5.8승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가격 성장 추세선은 변함없이 일정한
기울기로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나 이런 부분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파워로 자체와 파워로에서 이탈에 기반한 사이클 논의를 혼돈하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파워로 공정가격 겨우 25% 벗어나 있을 뿐입니다. 25%? 앞에 데이비드라는 사람하고 비슷하죠. 거의 25%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이 기준점에 최대한 60%까지 이탈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며칠간 지속되는 미니 랠리만으로 다시 기준점으로 거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강세장을 거쳤고 지금은 조용한 약세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장기 추세는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그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했던 비트코인과 MSTR란 주식은 변동성이 각각 40% 60%로 높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공부 없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산인 겁니다. 그만큼 이런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금이 좀 있고 어제처럼 가격이 그냥 폭락했을 때 산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어제 샀습니다. 어제 그걸 산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방송을 여러분에 드리는 이유는 나라 사정이 어려워질 거지 않습니까? 낙관주의자가 돼야겠지만 비관적인 여러분들 미래를 낙관으로 호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는 자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get to the point 핵심으로 그냥 바로 직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공병호를 사칭해 가지고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수억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일단 보시게 되면 신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 정도를 그래야 될까 그런 과외를 왜 받냐고요. 그런 사기 과외를. 그냥 여러분 공개 사이트에서 관련된 걸 찾아가 공부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작은 수고도 안 하기 때문에 그 피땀 어린 여러분 돈을 수억씩 여러분 날리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일체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한 2주만 보더라도 정통적인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할 겁니다. 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투자 정권 방송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사라 저거 사라를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영혼의 안식을 여러분들 보존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국 유튜브를 일체 안 본다고 해요. 페이스북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입된 정보가 뭔가를 여러분들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달러화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들 미달러 용인 때문에 원화 가치가 조금 안정이 됐는데 환율이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한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동원해 보면은. 그래서 달러화 자산에서 투자를 하고 달러화 자산 역시 이런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배당을 필요로 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미국의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성장주에. 성장주라는 것은 고수익성과 변동성이 높은 주식을 뜻하는 거죠. 개별 주식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면 주가가 이러면 하루 만에 10% 정도 빠지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뜰지 구글이 뜰지 메타가 뜰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미래에셋의 여러분들 박현주 회장은 섹터 ETF가 뜰 거로 본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본 거죠. 반도체 섹터 ETF, 기술주 섹터 ETF, 그다음에 S&P 500 섹터 ETF 그렇게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티커를 이야기하면은 SCHG, SMHX 반도체 섹터 ETF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FTX 기술주 섹터 ETF 그렇게 여러분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세월을 통해서 검증받은 그러면 여러분들 SCHG 같은 그런 S&P 500의 절반 정도를 투자하는 그런 경우는 뭐 딱 나오지 않습니까? 10년 연평균 수익률 한 14% 될 겁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M 같은 경우는 10년 여러분들 성장률이 15%나 16% 정도 되겠죠. 기술주 섹터 ETF FTC 같은 경우는 20%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 2%씩 더 올라가는 거죠. 반도체 섹터는 최소한 25% 성장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 ETF에 미리 손을 댔던 사람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겠죠. 그리고 뭐 앞으로 반도체 없는 AI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가지고 시대 분위기나 이런 게 관계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30대 30으로 투자할 수 있고 20대 40대 뭐 30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딱 정해 가지고 정한 다음에 그냥 꾸준히 나가게 되면 복리가 여러분들 시간 복리 훌륭한 ETF 이렇게 이름 엮이게 되면 계속 나가겠죠. 그러면 뭐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하락하더라도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보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반드시 포함돼야 될 자산이 비트코인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 정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본인 행편에 따라 더하고 덜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이 이런 고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고수익 자산이면 변동성이 높고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장기 투자가 쉽지 않고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높이지 않지만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이 그러면 어제처럼 여러분들 뭐 그렇게 가격 조정이 있을 때는 사는 거죠.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MSTR 주식도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투자에 대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한데 그걸 왜 투자 펀드에 가가 사기를 당하냐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공병호 TV 많이 권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회원을 늘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아니면 대부분 다 돈을 받고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투자 밴드를 운영해 저렇게 딱하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시간과 그다음에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꾸준히 조금씩 사는 방법도 있는데 여유가 있으면 좀 자기가 볼 때도 싸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싸다고 할 때 조금 더 매입을 해 놓는 게 낫겠죠.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많이 조정됐을 때 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3년 5년 정도 함께 이렇게 방송을 들어가시면 부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부자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제가 파이낸셜 포트레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포트레스가 이런 요새지 않습니까? 재정적 요새를 구축하는 겁니다. 재정적 요새. 재정적 요새의 가장 여러분 근간은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ETF 반도체 중심의 ETF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비트코인 같은 부분으로 보완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